안녕하십니까. 물류 비즈니스 전망과 메가트렌드 교과목을 강의할 순천대학교 김현덕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세상의 작동 원리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물류 산업의 혁신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첨단 비즈니스 모델과 전망에 대해 학습하고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물류 흐름을 읽어내는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여 미래 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전공산책 오픈 강좌로 개발된 맛보기 강의로 오늘은 글로벌 해양 팩공가 전망에 대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학습을 통해서 영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양 팩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해양력, 즉 시파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중국의 진주 먹거리 전략과 미국의 봉쇄 전략, 소위 포위 전략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해양 팩공가 전망에 관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영역이라 하면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이 세 범위, 즉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에서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영해는 통산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1해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1해리는 영어로는 노티칼 마일을 의미합니다. 1노티칼 마일, 즉 1해리는 약 1.852km에 상당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기선은 통산기선과 직선기선이 있습니다. 통산기선은 단조로운 해안이나 먼 바다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에 적용하며 썰물 때 드러난 해안선, 저조선이라고 합니다. 해안선, 즉 저조선을 이은선을 말하고요.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드나들기 복잡하고 육지 가까이에 섬들이 많은 경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우므로 통산기선을 적용하고 남해안과 서해안의 경우는 복잡하고 많은 섬이 있으므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나 독도의 경우는 통산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해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측면에서 보면 영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를 말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해는 경제적 고난과 군사적 고난, 즉 통치권이 모두 연안국에 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산자원, 해저자원의 개발이나 어업활동 등의 경제적 고난만 연안국에 주어진다는 것이 주요 차이입니다. 따라서 영해와 달리 용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배나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해저 케이블로 매설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레드 마흔의 해양력, 즉 시파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프레드 마흔은 알프레드 메이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알프레드 마흔은 1890년 출간한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우리나라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책에서 해양력, 즉 시파워의 개념을 처음 사용합니다. 여기서 해양력을 해상을 통해 각국가 교역할 수 있는 경제 능력과 교역료를 보호할 수 있는 해군력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해양력, 즉 시파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 첫째, 대항해군 육성, 둘째, 해외 해군기지 확보, 셋째, 파나마 운하 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와이의 식민지화 등입니다. 미국이 20세기에 초강대국이 된 데에는 이러한 막강한 해양력 덕분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또한 1900년 발간한 The Problem of Asia란 책에서는 대륙 세력인 제정 러시아가 군사력을 팽창시켜 해양으로 진출할 경우 미국은 영국, 독일, 일본 등과 힘을 합쳐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대륙 세력인 중국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흔 제독은 1세기 전에 중국의 부상을 간파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마한 제독이 내놓은 해양 팽창 전략을 21세기에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보유 등 대항 해군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거점에 항만을 건설해주고 군함 사용 이용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자국 영토화하거나 해양 실크로드 복원 등 1대1로 프로젝트를 중국 공산당 당장에 포함하여 해양으로 진출, 즉 해양 팽창, 해양 확장, 즉 해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동북아, 동남아, 호주 및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확대해서 명명하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동맹과 연대를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 봉쇄하고자 합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진출 전략과 미국의 봉쇄 및 포위 전략이라고 하죠. 봉쇄 및 포위 전략이 정면 충돌하는 지역으로서 두 국가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수입 석유 약 80%가 말라카해야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통과하고 있어 만약 미국이 말라카 해협 등을 봉쇄하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안보 위기에 전면적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해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며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고자 하는 지역이 남중국해인 것입니다. 그림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가 왜 중요한지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중국해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는 국제해양무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한중일 모두 온유 수입의 주요 통가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국 해양 진출, 해양 팽창, 해양 확장의 교두보가 남중국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주요 지역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크게 4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일본과의 분쟁지역, 필리핀과의 분쟁지역, 베트남과의 분쟁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등과의 분쟁지역입니다. 다음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의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역사적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남해구단선, 영문으로는 9 라인입니다. 이 구단선이 있습니다.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 거의 전부가 자신들의 내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그어놓은 자국의 해양 영토 붕괴선입니다. 국가 간의 협의 없이 발표한 붕괴선이다 보니 당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주변국들의 입장은 남중국해는 공해라는 공식 입장으로 영유권 문제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조약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 조약은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점선으로 그려진 선이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연안국에 포함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의 근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947년 국민당에서 11개의 직선으로 남중국해 지도를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3년 공산당이 2개의 선을 없애고 구단선으로 수정하였는데 이 지도를 기준으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기원전 200년부터 한나라 어부들이 남사군대에서 조업을 했다. 당나라 때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로 편입시키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 있어서 남중국해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이 지역을 중국의 영해로 편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원유 수입의 80%, 약 80%, 석유 매장량의 약 2천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3% 정도가 있는 전략적 지역으로 남중국해는 국제해상무역의 길목이자 에너지 안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이면서 해양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미국의 봉쇄 전략, 즉 포위 전략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지역으로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양력, 즉 해양 패권 장악과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역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미래에도 역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은 미국의 포위 전략과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기반으로 해양 진출을 깨하고자 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를 봉쇄하고 중국 본토는 소위 포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것이죠. 더더구나 연간 평균적으로 약 4만 척 이상의 선박이 지나다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무역 항로이자 엄청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상 실크로드는 남중국해에서 시작해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에 이르는 진주 목걸이 모양의 바닷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발판 삼아 인도양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바닷길을 진주 목걸이 모양으로 연결하여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중국은 파키스탄, 가다르항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주요 거점 항만, 주요 거점 항구 장기 사용권을 잇따라 확보하는 방식, 즉 이들 항만을 연결하게 되면 진주 목걸이 모양이 됩니다. 이에 이를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 해군 제독이자 해양 전략가인 알프레드 마흔은 21세기는 인도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아시아를 통제할 것이며 결국 세계 운명은 인도양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출발점이 되는 지역인 것이죠. 결국 진주 목걸이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남중국해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5개 국가는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고 미국, 일본의 봉쇄 전략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해양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지 못하면 해상 실크로드 구상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21세기 해양 패권 장악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는 늘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미중 해양 패권을 넘어 이제 세계 패권을 놓고
격돌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류산업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 향후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분석해 보시고 전망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